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네. 징역 2년 구형은 뭐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구형량은 네, 뭐, 1심 때와 2심 때의 사정 변화가 없고 뭐 이재명 피고인이 뭐 자백을 했다든지 예. 뭐 반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1심 구형량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럼 뭐 예측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 네. 어제 이 대표가 공판에 출석을 하면서 세상의 이치라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을 좀 기대한 발언 같아요. 네. 뭐 어떤 의미가 담긴 얘기일까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발언 아닌가요? 네. 상식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1심 6개월에 끝냈어야 되는 재판을 억지로 끌어서 2년 2개월까지 끈 것이 저는 비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진짜 상식적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법치주의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제대로 선고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 어제 구형량이 징역 2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과하지 않은 것이 이게 대선 후보가 직접 그 어떤 허위 발언을 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근데 허경영 당시 후보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라는 그 허위사실 예. 유포한 것으로도 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유력 후보가 더 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의 어떤 그 선고 형량이 나온 판례들이 꽤 많이 쌓여 있네요. 그거에 근데 좀 중요해서- 사실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 대변인이나 이런 공보팀을 통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그 허위사실 유포가 후보자를 직접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가 어려운데 특히 유력 주자인 경우에는 네. 더 이것은 대장동 백현동 이슈가 그만큼 그 당시에 핫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것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네, 아예 대선판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구형량 징역 2년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부의 뭐 압박,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어제 항소심 재판 보시면서 이 대표 진술 중에 좀 유심히 보신 부분이 있다고요? 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1심 대비로 진술이 후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게 기억이 소실됐다, 혹은 또 그 어떤 진술이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네, 그 즉흥성 때문에 방송의 즉흥성 때문에 발언이 헛나왔다, 네, 좀 과장될 수 있다. 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은 그 선거 이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정치적인 표결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하거나 뭔가 반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반추해 보면 결국에는 나는 대장동 비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대장동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골프도 안 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업무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돼서는 나는 결정권이 없어라는 얘기고 예, 백현동 옹벽 아파트도 국토부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유동규 통해서 대장동 비리는 그게 유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대장동 개발의 어떤 그 구도를 짜고 계약 구도를 만들고 유동규를 시켜서 그걸 다 실무를 진행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고 예, 또 백현동 옹벽 아파트도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다 모든 걸 결정했다. 국토부는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무죄가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다. 전체 무죄가 선고되기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또 어제 재판부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재판부에서요? 예, 그 언뜻 지나가는 말이어서 그 주목 안 하셨을 수가 있는데 어제 이재명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그 증인이 한 명 나와서 예.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아,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면 뭐 약간 말이 헛나오거나 과장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 즉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했어요. 이재명 증인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예, 해준 예. 거죠. 근데 재판부가 계속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증인에게. 네. 고 김문기 씨 관련된 질문은 방송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총 4번 네. 방송을 네. 했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즉흥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되게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예. 결국은 첫 번째 질문 받았을 때는 얼떨결에 당황하고 이상한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미 받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기억의 소실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후보자로서의 의무예요. 국민과 후보자와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면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서야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예. 아무렇게나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그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나면 난 기억이 소실됐었다. 거기에 면죄부를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거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 되겠죠. 예. 그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본인에게 좀 유리한 형량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 증인이라는 전문가의 말 중에서의 맹점을 탁 짚어서 마지막에 질문을 네, 마지막 그 질문은 또 한번 예리한 했네요. 예. 질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방송을 4번 출연하면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 출연이야 그렇다 치고 그 이후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고 형량이 그러면요. 네. 지난번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네.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주진우 의원이 사실 이런 거 예측을 워낙 잘하셔서 제가 여러 번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실형 선고도 원래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역대급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후보자가 직접 가장 큰 이슈에서 가장 명확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네. 보면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래서 대선 후보도 될 수 있었고 근데 딱 하나 그 1심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든 거는 그래도 당선은 안 되지 않았냐 이런 건데 당선은 안 됐으니까. 예, 당선될 뻔했던 것이고 이걸 허용하면은 결국 룰의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처벌 문제라기보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허용해주면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거짓말 잘할수록 유리한 선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형량이 저는 징역 1년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실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사정 아까 말했던 사정을 재판부가 본다라고 하면 1심의 양형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1심이나 2심이 계속 이렇게 양형을 확 바꾸면 1심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1심 선고의 형량을 존중하려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크게 오류가 없는 한. 예. 그래서 1심과 2심의 지금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좀 더 세분화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세분화하도록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떤 무슨 숨은 의도가 있다라기보다 예. 하도 이재명 대표 측도 법리 주장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네. 세분화를 해서. 네, 사실별로 이거는 허위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다 가리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부 유무죄가 바뀌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체 범죄 사실이 좀 크게 네 덩어리로 돼 있던 게 6, 7등분이 되면 그중에 어떤 것들은 무죄가 선고될 수 있지만 반대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런 부분들은 또 유죄로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세분화되면서 전체 무죄가 선고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 제가 허경영 당시 후보자에 대한 판례를 예를 들었듯이 예.
이 부분은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객관적인 예측으로는 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선고 기일이 좀 중요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고 3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한 기사들도 꽤 많았는데 네. 어제 재판부에서 밝힌 날짜는 3월 26일입니다. 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2심 선고가 나와야 대법원 재판 일정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 네. 3월 26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좀 늦나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1심에서 선고기일을 한 달을 잡았어요. 그리고 좀 그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도 자료도 많이 내고 네. 뭐 어떤 기록이 굉장히 두꺼워졌겠죠. 1심에서 온갖 걸 불필요한 것도 다 하면서 1심 2년 2개월이 걸리면서 재판 기록이 엄청 두꺼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선고하고 정치하게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1심에서 1개월 걸렸던 거 2심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1개월을 했던 것이고 저는 한 3주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적정하다라고 본 것이 사실은 뭐 일주일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지금 탄핵 심판과 이상하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올 거냐 뭐 예, 이런 이게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예. 어떤 A라는 첫 번째 선거에서 반칙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선거의 재판을 계속 받아가면서 두 번째 선거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의 룰로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우선하도록 심리했고 하도록 했고 예. 또 재판부가 그 규정을 이용해서 다른 사건을 배당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통상 다른 사건도 해가면서 한 달 정도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3주 정도로 일주일은 땡겨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봤던 거고요. 재판부는 그냥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네. 한 달 뒤를 선고기일로 잡은 것으로 봅니다. 저는 좀 늦어서 아쉽습니다. 네, 늦어서 일주일이긴 좀- 하지만 네. 좀 아쉽다. 네. 일단 항소심 선고 날짜는 잡힌 거고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즈음일 것 같아요. 네. 직전 또는 뭐 대선 이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네. 아직 탄핵 심판 결론도 안 나왔으니까요. 네, 네. 근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헌재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 얘기를 보면 당선 후에도 재판은 진행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꺼낸 걸까요? 근데 셀프 변론 같은 거죠. 예. 뭐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좀 불편한 지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개인 형사 사건이에요. 개인 사건.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5명이나 공천을 받아서 원내에 진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 출신 의원들이 대놓고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이게 뭐 특별한 사건도 아니고 그동안 많이 있었던 사건이고 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했던 게 명확해진 겁니다. 예. 그 브로커가 이 결정을 매개했던 브로커 자체가 그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그 75, 김인섭 씨. 김인섭 씨 75억을 받은 겁니다. 네, 근데 로비를 하는 사람이 로비의 맥을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75억이나 받고 했다는 거는 그 김인섭 씨는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선거에서 총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로비하는 로비를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는 로비스트를 잘 찾은 거죠. 그 지점이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 예. 대표가 이걸 주도했다는 것을.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하는 것이 셀프 변론인 것처럼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전에 홍준표 후보 아실 겁니다. 홍준표 예. 후보 대선 때도 네,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 관련해서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식으로 강하게 주장을 했고 예. 당시 헌법교수 10명을 모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 그래요? 예, 예. 당시 국민일보 기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저희가 한번 맞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
2017년 4월쯤에 국민일보에서 헌법학자 10명이 본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재판 관련 쟁점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이 진행되냐 마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놓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와 그 MBC 100분 토론을 함께했던 전학선 교수도 이미 소추된 사건은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과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이렇게 지면에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게 들이대면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이게 좀 전 궁금하네요. 네. 거기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법률적인 브레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분의 지적이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네. 국가기관의 권한, 그러니까 권한과 관련된 해석은 좁게 해석해야 된다. 예. 그게 뭐 당연한 거예요. 권력기관의 권한 해석은 굉장히 좁고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웬만한 거를 잘못하면 다 직권남용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 확장 해석해서 대통령한테 뭔가 특권을 주면 주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뭐 재판 못 한다는 얘기가 없으니 네. 재판은 당연히 되는 거다. 이게 임지봉 교수님의 그 강력한 주장이었고, 예. 거기에 동조하는 헌법 교수들이 7분이나 됐던 것이고요.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 교수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다 네. 세보지 않아서 저는 다수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근거로 반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일한 근거라고는 저희 찾아보면 이때 10명의 교수한테 물어봤던 거 외에는 근거가 예.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그 홍준표 당시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서 네. 이 논란 자체가 좀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좀 다시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게 될지는 몰랐으니까. 저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좀 신뢰하시는 그 서강대 임지봉 교수한테 법리를 좀 물어보고 와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임지봉 교수님은 이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니 그런 법리적인 견해의 학자시니까 네. 바뀔 리는 없죠. 예. 그건 법리적인 견해고 저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기관의 헌법 해석에 있어서 권력기관의 권한 범위를 해석하는데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면서 권한 범위를 넓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434억 원의 반납 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예. 2심에서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고 그래서 재판이 대법원 중이고 좀 사실 아슬아슬하잖아요. 예. 판결 선고되고 나면은 434억 원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게 국고로 귀속되잖아요. 네, 국고 귀속돼야 되는데 그것도 멈추게 되는 그 거거든요. 우리 다 세금인데. 우리 저희가 낸 세금이고 거. 네. 그러면 5년간 그게 정지된다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물어줄 겁니까? 예. 434억 원 이자면 상당한데요. 그 이자를 따질 거 아니지만 예. 국민과 권력기관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충돌할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야지 예. 왜 당사자 개인을 또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당선된 사람을 위주로 해석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마흔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결론을 내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변론기일 잡히고 하면 좀 미뤄진 일정인데 오늘 결론이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부분이 굉장히 이 양날의 칼이거든요. 단심제라서 어떤 다른 기관의 통제를 안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 결국은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민심도 잘 헤아려야 되고요. 그만큼 절차적으로 진행을 할 때 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편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마흔혁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셀프 결정 같은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된 것을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있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반대하고 네.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 하에서 그 결정문으로서 뭔가
헌법재판소 구성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예.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 과정에서 또 그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 또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 전에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 꼼수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네. 헌정사상 최초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헌정사상 최초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계 신기록이 좋은 게 아니에요. 헌법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최초로 30일 만에 이렇게 선고기일 잡았다가 또 2시간 앞두고 또 선고기일 재개했다가, 재개한 것도 1시간 반 딸랑 재판했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또 표결이 안 돼 있으니까 마흔형 임명 촉구와 결의안이라는 걸 황급히 결의해가지고 마치 표결이 있었던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저는 당연히 이건 각하해야 될 사안인데, 이 오늘 선고기일을 갑자기 잡은 것은 저는 임명하는 쪽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임명하는 쪽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수가 뻔히 보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할 정도로 절차가 차분해야 되는데, 이 절차 진행을 보면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이 좀 논리 비약을 통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결정이 죄송합니다. 그런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장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최장목 대행이 그대로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된다고 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론 갱신을 거쳐야 되니까 선고기일이 조금 더 늦춰지는 네.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보시나요?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의 문제가 돼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가 확실한 것은, 법리만 놓고 보면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재판에 한 번은 들어와야지 판결에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은혁 후보는 임명됐지만 이 탄핵 재판에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이 26일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대법원 판결이 한 2개월 정도면 대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2개월이요? 네. 3개월 안에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 2개월 정도 난다고 보는데, 예. 탄핵 재판도 사실 탄핵 재판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인용되면 사실 2개월 내에 또 대선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기가 우연의 일치처럼 묘하게 그냥 겹쳐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재판이 먼저냐의 어떤 다툼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면 오히려 이왕 임명된 이상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는 사실 탄핵 인용하는 쪽에 표를 던지기 확실한 사람이에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로 정상적인 진행을 한다 그러면 변론이 종결되고 아예 그냥 결정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만약에 좀 변칙적인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니 마은혁 임명했으니까 재판 한 번 더 열어서 재판 갱신하자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재판의 결론이 어찌 됐든 늦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지도 절차적인 보장을 더 한 번만 재판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서 재판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재판을 3번, 4번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사건 당사자들의 요청,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 요청을 했을 때 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닌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선고가 있으니까 한번 결론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네.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지난 주말부터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를 하셨었는데, 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동훈 처장에게 이 영장 쇼핑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네. 혹시 좀 배후가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예.
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공수처 출범 후 4년 만에 저희가 중앙지방법원에만 계속 영장을 청구해오고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계속 국민들이 지켜보셨어요. 물론 사건이 제대로 된 사건은 없었지만 예. 그래도 계속 중앙지방법원에만 해오다가 보통 그 관할 검찰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할 법원이라는 게 있고 네네. 주로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네. 근데 공수처장이 사실은 그 국조특위에 와서는 법리적으로 저는 횡설수설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네. 원래 검찰청은 뭐 부산에 검찰청이 있으면 부산에 법원이 있어서 대응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야지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와서 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 관할이 중요한데 공수처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만 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대상자도 일반 국민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속 관할이라고 해서 중앙지방 법원에 재판을 해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앙지방 법원에 그동안 영장을 청구해 왔어요. 예. 근데 갑자기 관저가 용산에 있다는 이유로 서부지방 법원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4년 만에 처음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분명히 변명하기는 이제 아니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청구할 때는 이상민 장관이 집이 강남이어서 그래서 압수영장은 이상민 장관 때문에 되게 관련자가 많은데 예. 강남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고 체포영장은 대통령은 관저가 용산이고 용산 집무실에서 또 집무를 보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서부로 갔다. 서부로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김용현 국방장관도 집이 서대문구고 관저도 용산이고 사무실도 용산인데 예. 대통령과 똑같지 않느냐. 네. 그럼 왜 김용현 장관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중앙지방법원에 저는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관계는 계속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오다가 영장이 까다로운 겁니다. 자꾸 기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네. 기각이 되니까 대통령 체포영장을 만약에 청구했다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 가뜩이나 수사권 논란이 있고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거의 공중분해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 못하게 뺏어왔겠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저는 불가피성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한 데는 반드시 배경이 있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누가 외부의 배우가 있다라기보다 그 누가 그런 못된 깨를 먼저 내고 못된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불법 수사를 했는지가 이게 내란죄 부분이 나중에 불법 수사로 판명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수처장한테 누가 이런 보고를 먼저 했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서부지방법원에 하기로 계획돼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청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네. 어느 시점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 체포영장이 임박해서 그런 꼼수를 생각한 사람이 수사팀 내부에 있든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조언을 받았든 뭔가 공수처장에게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신 거니까 네.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도 뭐 드러나겠죠? 저는 아직은 고발을 안 했고요. 아직은 고발 안 하셨나요? 그 변호인 측에서 고발을 했고 아, 변호인단에서. 제가 이거는 사안은 중대한데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수처에 추가 질의를 여러 건을 해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시간을 주고 질의를 했는데도 국조특위 때까지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그만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답변 내용까지 다 받아본 다음에 네. 정말 문제되는 것들을 다 추가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이 혹시 오면 저희가 한번 주진우 의원 모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